자, 월요일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5회간 5개년 최신 판례 봅니다. 진도가 회당 50페이지 정도씩 좀 많이 나갈 것 같거든요. 남은 기간 동안 추천드리는 공부 방법. 자, 필수는 두 가지. 좋은 판례 민법 제 교재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기보다는 지금 판례 강의 5일 동안 1회독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판례 비중이 높은데 기출지문이 지금 60%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입니다. 이건 필수. 최신 판례 경우 지금 2달 전까지 출제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 교재가 12월까지예요. 근데 3월달 시험이 실시된다고 했을 때 1월까지는 그래도 확보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1월 판례는 아마 이번 달 말 지금 제가 자료실에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법무사의 경우 2~3달 전까지 나왔거든요. 그리고 2차는 뭐 말할 것도 없으니까 이 두 가지는 필수로 보시고, 그 다음에 선택, 갖고 계신 기본서예요. 가지고 계신 기본서 1번. 지금 기본서를 보는 거는 아마 상당한 부담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으로 제가 드렸고, 그리고 진모 푸셨잖아요. 타 영역은 모르겠습니다. 헌법이나 형법 같은 경우는 모르겠는데 민법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니까 가불병으로 나와지는 문제 있거든요. 요것만 한번 점검 부탁드릴게요. 가불병으로 나오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과연 내가 이런 문제에 얼마나 좀 대응할 수 있겠는가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바로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민법 총칙 8문항이 예상됩니다. 가족법과 함께 나왔을 때는 7문항으로 축소가 될 거예요. 7문항. 특히 성년 후견이라든지 관련된 내용들 있죠. 친권 이런 부분, 친권과 후견 부분에서 합쳐질 경우 7문항이고 채권 쪽에서 한 문제씩을 더 넣을 거예요. 자, 여기서 첫 번째. 자,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쵸. 최신 판례가 나와셨죠. 올해만 별표 3개를 넣을게요. 올해만 별표 3개를 넣겠습니다. 자, 그랬을 경우에, 자, 23년 최신 판례. 자, 전원합의체 판례 나왔으니까 잘 챙겨가시고. 그럼 이제 관습법에서 챙겨가셔야 되는 이제 기존 판례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바로 종원 판례. 여기서도 조리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쵸. 요건 등을 나열하면서 조리 언급을 했으니까 이 부분 봐두시고, 자, 그리고 또 사람 관련된 거네. 제사주재자. 판례가 변경된 부분이 제사주재자 결정이고, 이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매한가지예요. 그래서 유골은 여전히 물건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소유권 객체가 되는 거 맞아요. 이게 바뀐 게 아니라 제사주재자가 유체 유골 관련된 여러 가지 제사주재자 제사용 재산을 승계를 할 건데, 얘가 누구냐? 여기서 판례가 변경된 거니까 이 부분 포커스를 잘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판례가 바로 보충요. 보충적 판례. 이거 나오면 되죠. 가정의뢰 준칙. 아, 그러면 보충이구나 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 판례 3가지를 확보를 해 주시고요. 자, 교재 보겠습니다. 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끊고, 협의는 변경사항이 아닙니다. 협의되면 협의대로 가시는 거예요. 근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과거 말고 현재 관습을 고려를 할 건데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거죠. 현재 관습을 고려할 건데 종전 양갈로 1번입니다. 15년 만에 바뀐 거죠. 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정하되 끊고, 이건 바뀐 게 아닙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 그리고 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 여기까지가 또 남자 승계였다라는 거죠.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그때 가서야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근데 양갈로 2번.
자, 바로 갈게요. 세 번째 줄. 자,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끊고 협의는 그대로 유지. 이게 바뀐 게 아니다. 자, 뒤에 제사주재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자, 직계비속 이것도 놓치시면 안 돼요. 직계비속 중에 고르는 겁니다. 직계비속 빼고 남녀적서 들어가면 조금 물음표를 걸어 주셔야 돼요. 직계비속 중에 고르셔야 되고요. 남녀적서 불문 키워드 잡고 최근친의 연장자입니다.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1순위 직계비속 상속권자 중에 가장 나이 많으신 분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되죠. 1순위 직계비속이 세 분 계시는데 30살, 20살, 10살이다. 30살입니다. 남녀적서 불문. 키워드 잘 보셔야 돼요. 직계비속 하나, 남녀적서 불문 하나, 최근 친의 연장자 셋 이렇게 세 가지 체크해 주시고 최종 마무리 제사 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한다. 역시 또 조리 판례 두 개가 나온 거죠. 예, 종원 판례랑 그리고 요 부분 관련돼서 또 조리라고 했습니다. 바꿔야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니까 여기까지 객관식으로 챙겨가시고 이제 나머지 이유 좀 살펴볼게요. 이유 부분에서 바꿔낼 수 있는 포인트들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법적 안정성과 판례 규범력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불가피하게 기존 판례를 바꾸는 경우라도 범위를 되도록 제한적으로 하여야 한다. 끊고 제한적. 자, 특히 제사와 같이 관습의 바탕을 둔 제도에 있어서는 기존 생활 양식,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종래와 완전히 다른 방식을 새롭게 채택하는 것은 신중. 두 번째, 제한적이어야 된다. 다른 방식 채택은 신중해야 된다. 0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조리에 부합한다고 본 제사주재자 결정 방법이 보세요. 현재 법질서와 조화되지 않는다면 현재 고려예요. 과거의 관습은 버리시겠다라는 겁니다. 과거의 관습과 함께 현재 이걸 고려하는 게 아니라 과거는 버려야죠. 적폐니까 버려버리고 현재를 보자. 현재를 봅시다. 이것도 나오면 조금 까다스러우니까 잘 봐주시고 따라서 현재 법질서의 부합의 키워드 하나 더 잡아주세요. 이제 키워드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계비속, 남녀적서 불문, 최근 친의 연장자, 조리, 그리고 현재 법질서. 현재 법질서.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1008조의 3은 제사용 재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사용 재산을 유지 보존하고 그 승계에 관한 법률관계를 간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일반 상속 재산과 별도로 특별 승계를 규정하고 있다. 친족상속법과 관련돼서 상속의 한 특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999조는 여전히 적용됩니다. 자,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면서도 사회통념상 제사주재자로서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자, 특정한 1인 키워드 또 잡으셔야죠. 수인, 다수, 분쟁을 더 야기할 뿐이래요. 특정한 1인 제사주재자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동상속인들이 장래 방법이나 장지 등을 둘러싸고 서로 망인 유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공동의 제사주재자를 인정하는 것은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의 제사주재자 X예요. 개인적으로는 동그라미 2번이 더 유력할 것 같아요. 동그라미 2번이. 법행을 좀 틀 수 있다고 생각이 됐을 경우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특별승계다. 1인 정하겠다. 공동은 바람직하지 않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제사는 기본적으로 후손이 조상에 대하여 행하는 추모식 성격을 가지므로 제사주재자를 정할 때 피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사이의 근친관계를 고려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며 다만 직계비속 중 최근친인 사람들이 여러 명 있을 경우 그들 사이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 연령은 이처럼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특정인을 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객관적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최소한의 객관적 기준 키워드 잡고요. 자, 이제 나머지는 좋은 이야기들입니다. 같은 지위와 조건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연장자를 우선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 미풍양속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실제 장례나 제사에서도 직계비속 중 연장자가 상주나 제사주재자를 맡는 것이 우리의 문화와 사회 일반인식에 합치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끊고 맞습니다. 제가 아버님 돌아가실 때
제사를 지내봤는데 장례를 치러봤죠. 분명히 제가 제사주자로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큰 누님이 거의 다 주관했어요. 저는 막내 동생이어서 저기 구석에서 그냥 인사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일반 사회관념에 맞다라는 거지. 그리고 제사주자를 정할 때 같은 근친관계에 있는 직계비속 사이에서는 연장자를 우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반 인식이를 용인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문장 다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문장. 이걸 주어로 가장 뺄 가능성이 높죠. 자, 그래서 결국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최근 친의 연장자를 제사주자로 우선하는 것은 현행 법질서 및 사회일반 보편적 법인식에 부합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4번. 이제 챙겨가셔야 돼. 예외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랬으니까 특별한 사정을 봐야 되지. 4번.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최근 친의 연장자라 하더라도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자 특별한 사정입니다. 키워드를 잡고 예외죠. 안 돼요. 이 경우라도. 자,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는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장기간의 외국 거주, 평소 부모를 학대하거나 모욕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 조상 부모에 대한 수호 관리를 하지 않거나 제사를 거부하는 행위, 합리적 이유 없이 부모 유지 또는 유은의 현저히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제사를 주재할 의사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끊고 더하기 나왔죠. 피상속인의 명시적 추정적 의사 키워드 잡으셔야 됩니다. 피상속인의 명시적 추정적까지 들어갔어요. 제만은 싫대요. 제만은 싫대요. 피상속인의 명시적 추정적 의사 공동상속인들 다수의 의사, 피상속인과의 생전 생활관계 등을 고려할 때 그 사람이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도 포함된답니다. 왜냐하면 로마자 5번을 다시 보세요. 피상속인의 명시적 추정적 의사. 제사주재자 결정은 법정 유언사항이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협의가 들어간 거잖아요. 협의. 그러니까 로마자 5번이 출제 가능성이 높은 이유입니다. 평소에 언급을 좀 해주셨다. 저 같은 경우죠. 누님들도 다 알고 계셨다. 그래서 아버님이 평소에 얘기를 했다. 피상속인의 명시 추정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자 5번 키워드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피상속인의 명시 추정. 그러면 요거 지금 키워드 잡은 문장들만 왼쪽 페이지부터 다시 한번 쭉 보실까요? 까탈스러운 부분이 현재 법질서 1인 공동 X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로마자 5번 명시 추정 의사 요 정도가 조금 제 기준에는 까탈스러운 문장들이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넘기실게요. 자, 이제 두 번째 신의성실의 원칙 또 판례 암기 싸움이죠. 전범이 문제니까 포커스를 잡아두시고 얘는 별표 2개입니다. 전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범이라고 생각하실 때 일단 기준은 직권, 강행 놓치지 마시고 기본적인 것. 추상적인 법규범이지만 더하기 법률행위를 보충도 해준다. 보충도 해준다. 그리고 두 번째 사정변경 최신 판례가 나왔으니까 이 부분은 챙기셔야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또 나왔습니다. 사정과 관련된 내용 이따 교재로 살펴보시고 그리고 예를 보셔야죠.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후행행위 판례. 그래서 금지되는 것들 소멸시효, 점유취득, 소멸시효 원용 안 할 것 같은 태도 취했다가 했습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주장 안 할 것 같이 하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상속하는 거죠.
무본상입니다. 무건 대리인이 본인 상속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 3개. 그리고 적용이 안 되는 것 강행법규와의 관계죠. 여기 판례를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이걸 보고 가자.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잘 나오는 거 사립학교법, 그리고 증권거래법, 투자수익보장약정, 그리고 국토계획법. 이렇게 4가지는 필수. 필수. 나머지 이제 신분과 관련된 거는 같이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입니다. 권리남용 판례. 동의항이랑 상계 쪽. 이 2가지. 여기서는 상계 쪽에서 보게 되실 거고, 자기 채무 회피 목적 안 되고요. 상계. 주관적 요건이 필요 없는 것. 요 정도로 정리를 부탁드리고, 자, 01번 판례 보겠습니다. 자, 신의칙 위배로 권리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 밑줄 처리된 부분만 읽고 넘어갈게요. 상대방에게 신의를 제공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되며, 밑에 신의에 반하여 권리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춰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여야 한다. 자, 거기에 이제 02번입니다. 지금 요 부분에서 이제 하나 나와 주신 거죠. 요 부분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판례. 자, 고지 의무 나왔어요. 계약의 일방 당사자는 신의성실 원칙상 상대방에게 계약 효력에 영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사정 등을 미리 고지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몇 개 있잖아요. 그쵸? 바로 쓰레기 말입장이라든지 공동묘지. 그래서 미고지와 관련돼서 기망도 같이 나오는 거죠. 여기 판례에 더하여 요 친구도 하나 이제 챙겨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단 문장입니다. 이러한 의무는 계약을 체결할 때 키워드 하나 잡아주시고, 계약을 체결할 때, 그리고 뒤에 계약 체결 이후 이를 이행하는 과정, 이렇게 키워드 2개 잡아주시면 됩니다. 계약 체결 시 플러스 그 이후 이행하는 과정까지 유지가 되며 쭉 내려오셔서 다음 줄 가볼게요. 특히 계속적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제조업자이고 상대방이 소비자라면 정보 불균형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제조업자에 대하여 위와 같은 고지 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더욱 크다. 요 정도 봐두시고, 밑에 어떤 사실관계였냐면 얼음 정수기에만 키워드를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물 마시는 건 인간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중요하죠. 가볍게 읽어보겠습니다. 얼음 정수기를 임대차 또는 매매 방법으로 제공받아 사용하고 을회사는 이를 정기적으로 점검 관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얼음 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된 사안에서 을회사는 얼음 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방리되고 니켈 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갑등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갑등이 건강과 밀접한 관련 있는 마실물에 관한 선택권을 행사할 기회를 상실. 판례가 이런 표현을 썼네요. 마실물에 관한 선택권. 권리로 인정했죠. 그렇기 때문에 밑에 손해를 인정했습니다. 정신적 손해 키워드 잡아주셔야 돼요. 손해배상 나옵니다.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구체적인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느냐는 변론으로 하고 손해배상은 나온다 이거죠. 항상. 그러니까 이런 거 위반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은 나온다. 위반 시 효과였습니다. 손해배상, 부당이득. 근데 여기선 지금 정신적 손해가 나왔고요. 마실물에 관한 선택권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11페이지 박스 2번에 자, 03번 이제 요 문장 한번 챙겨가 볼게요. 요 문장. 사정 변경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지를 끌어올 건데, 해지를 끌어올 건데 계속적 계약에서는 여기 있죠, 판례. 이거 준비하시고 2가지. 불특정 채무입니다. 여기서 해지가 된다 그랬고, 특정, 확정은 안 된다. 단어 정확하게 특정 확정 줍니다. 특히 이 친구와 관련해서 보세요. 해지는 안 되는데 어떻다? 책임 제한은 가능하다 이랬습니다.
다만 극히 예외적으로 좀 신중히 합시다. 이거와 차이점은 달라요. 해지 자체가 안 되고 책임을 부담할 건데 제한은 가능하다. 제한은 가능하다. 이건 아싸리 해지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계약, 지금 여기서 계속 나와주고 있는 거죠. 일시적 계약. 그래서 요건 설시를 하고 최종 결론은 계속 부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정예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라는 거죠. 이걸. 자, 일시적 계약에서 과연 어떻게 얘기를 해줄란가? 다시 한번 문장 찾아보겠습니다. 자, 03번. 이건 챙겨가셔야 돼요. 자, 계약 성립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당사자가 계약 성립 당시 이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끊고, 그러니까 과실이 없는 겁니다. 채무불이행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그로 인하여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당사자의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 체결한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핵심적으로 요구를 하는 거죠. 신식 가지고 해제를 하려면 최소한 요 정도는 나와야 돼요. 목적 달성 불능, 중대한 불균형, 요 정도는 나오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판례가 계속 쓰는 표현이죠. 기본기예요. 주된 채무 불이행이 해제인 거지 부수 채무 가지고는 안 된다. 근데 신식으로 뽑아낼 수 있는 채무의 성격은 보호무라든지 부수 의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배는 나와도 해제는 안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최소한 해제를 진짜 할 정도면 어떻다? 요 정도의 문장. 중대한 불균형,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끊고, 계약 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에 기초가 된 사정. 하나 문장 잡으시고 키워드 기초입니다. 그쵸? 기초 이외의 사정은 X. 그리고 뒤에 당사자들이 계약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끊고, 일단 이거 먼저 얘기했죠. 어느 일방 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하는 사정, 떠안기로 하는 사정의 키워드 잡으시고 리스크죠. 이거는 주관적 개인적 사정이에요. 포함 안 됩니다. 객관적이고 기초가 돼야 됩니다. 계약 기초의 객관적 사정 어딨냐? 이 두 문장을 찾으세요.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요 문장, 주관적 개인적 사정은 포함되지 않으니까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때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사정 변경을 예견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체결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견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자, 경제 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 입장에서 사정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 변경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견 가능성이 열려 있으니까 채무불이행 다른 영역으로 하는 건 별론, 사정 변경 신의칙으로는 불가. 특히 자, 계속적 계약 이제 하나 더 추가됩니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다라는 거죠.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 변경 발생 가능성이 높다. 1년짜리니까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사정 등의 변경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예견하고 위험을 떠안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고, 자,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 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들이 충족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불이익이 발생했다. X 이것만으로는 안 돼요. 위에 기초가 되는 객관적 사정 다 들어와야 되고 중대한 불균형, 목적 달성할 수 없을 것. 요 정도의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얘네 둘은 이제 요건은 똑같아진 거죠. 똑같아진 겁니다. 그래서 요 판례가 아마 더 이제 출제 가능성이 높아졌을 거예요. 보증과 관련해서 출제 가능성이 더 높아졌을 거고, 이제 해지는 요건이 같아졌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04번입니다. 요 부분이죠. 기존의 강자 영역, 기존의 강자 영역 기억 잘 해주시고 거기에 더하여, 자, 1번입니다. 불이타. 1번, 2번. 금기법 쪽에서 나왔거든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버스,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의 운전기계사로 근무하던 의리. 자,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 키워드를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정기상여금을 통상이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강행법규입니다. 근로기준법 두 줄 밑에 갑 회사가 부담할 추가 퇴직금 등의 규모가 특정되어야 하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으로써 추가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고 하여 갑 회사의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을의 추가적 퇴직금 청구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신의칙 위배 아니다. 근데 2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 문장이 뒤집어진 거거든요. 판례 두 가지로 정의하시면 되죠.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는데 뒤에 퇴직금 단어가 나오면 신의칙 위배 아닌 거고 2번 세 번째 줄 가봅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 이거 키워드 잡으시고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했다. 퇴직금은 신의칙 위반 X, 법정수당 지급은 신의칙 반할 수 있다. 이렇게만 표현했습니다. 사용자에게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관념에 비추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불이타로 챙겨가시되 퇴직금은 신의칙 위반 X, 법정수당은 신의칙 위반 동그라미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곡 5번입니다. 지금 원칙 이야기 나오죠. 첫 번째 줄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 한 사람이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두 줄 밑에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답니다. 강행법규와 신의칙이 충돌할 경우에는 강행법규가 우선합니다. 그래서 신의칙이 적용 안 되는 거죠. 이게 원칙. 이제 다만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강행 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 이 문장을 찾으시면 되겠죠. 강행 규정을 배제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강행 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줄까지 요거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 번째 줄까지. 재작년 노무사에서 원칙이란 말 뺐다가 복수정답 나왔어요. 맞죠? 원칙 예외 다 나왔잖아요. 신의칙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신의칙 위반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나와서 복수정답에 걸려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상대적으로 찾으셔야 되잖아요. 가장 확실하고. 그래서 없음이 원칙이다. 문장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 밑에 법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의료법 관련된 내용. 자, 그 다음에 06번이에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필요하고 판례는 대부분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되 객관적 사정으로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첫 번째 줄 상대방에게 오직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한 사람에겐 이익이 없고 끊고 이게 주관적 요건이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특히 권리남용 위반은 신의칙 위반으로 중복 적용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직권 강행법규입니다. 자, 이때 권리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인 요건 또 나왔네요.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이는 객관적 사정들을 모아서 추인. 단어가 이제 조금 더 순해졌네요. 모아서 추인. 요 문장 챙겨가시고 자 밑에 요 어떤 토지 이게 실제 타형에서 기출이 되는 사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물권 영역에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그른 것은 하면서 나올 수 있는 문장 어떤 토지 개설령이. 자, 그리고 13페이지에 자, 자연인 부분 이제 쟁점 세 번째로. 자, 별표 3개입니다. 꼬박꼬박 한 문제. 얘는 그냥 크게 나눠주시는데, 특히 제한능력자는 지금 자연인 부분 들어갔잖아요. 자연인 부분 들어갔는데, 그래도 얘는 먼저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관련 판례. 기출록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성년자 부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신식 판례 하나. 취소. 그리고 얘 정리해 가시면 돼요. 6조 사안입니다. 미성년자 관련돼서 취소는 원칙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신의칙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반환 범위까지 쭉쭉쭉 가시면 됩니다. 같이 나올 수 있는 영역대. 그리고 신용카드 사안과 관련돼서 묵시 허락. 이 부분을 찾으셔야죠. 묵시 허락도 되는데 두 가지 정도 단어. 연령, 독자적인 소득, 금액. 이 정도 보시고 묵시적인 허락이다. 이게 첫 번째로 정리하셔야 되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이랬을 경우에 현금 구매와 신용카드를 달리 보지 않겠다. 요 문장은 아직 미기출 영역이에요. 그쵸? 이 아이가 현금으로 구매를 하든 신용카드로 구매를 하든 된다. 내가 50만원을 월 아르바이트에서 번다. 그러면 150만원짜리 3개월 할부하면 된다라는 거죠. 월 50씩 가능하니까. 자, 기억 잘 해주시고. 그리고 3번. 이제 이 부분 이제 확인해 볼게요. 이게 부당이득이죠. 카드 대금 면제익. 요게 부당이득으로서 현존입니다. 따라서 금전. 그냥 추정되는 거 맞죠? 여기까지. 일단 요거 하나. 그래서 미성년자 부분은 오히려 이 친구를 같이 정리하면서 vs 얘를 걸어 주셔야 돼요. 얘랑 같이 봐주시는 게 맞습니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랑. 그래서 최고 철회 거절. 조문 잘 확인하시고요. 선이자, 악이자 된다. 그래서 얘만 조심하시고. 그리고 17조 속임수 적극이어야 됩니다. 적극. 소극은 안 된다. 적극이 취소권 박탈이고요. 소극이 박탈이 아니다. 사장이다. 성년자다.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거, 동의 관련돼서는 얘한테는 적용이 안 됩니다.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하였을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은 적용이 없어요. 성년후견인은 어떻다? 동의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취소 가능. 어려운 게 이 부분. 나머지 부분은 크게 문제 안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여기서 이제 후견제도. 일단 조문 정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조문 정리. 조문 정리와 관련돼서 얘 두 가지. 아직 이렇게까지 엄청 까탈스럽게 나오진 않았거든요. 의사 고려하면 의사 반하여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다른 영역에서는 기출이 됐습니다. 의사만 고려하시면 되는 거죠. 두 친구. 비성년 그리고 피한정. 이 두 친구. 얘가 피특정입니다. 그래서 조문 잘 봐주시고. 피성년, 피한정, 피특정. 그리고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일상생활용품, 앤드.
고입니다. 그리고 대가 가다하지 않을 것. 오 안 되고요. 그래서 잘 봐두시고 얘는 행위 능력자입니다. 행위 능력자. 요 기본기 잡고 일단 박스 1번 이미 기출이 됐습니다.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에 효력됩니다. 가능해요. 첫 번째 줄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약관 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개별 약정으로 태아를 상해보험의 피보험자로 할 수 있다. 약관이라든지 개별 약정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상법상 상해보험계약 체결에서 태아의 피보험자 적격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판례 하나가 지금 확인된 거죠. 자, 임보험인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사고 객체에 해당하여 그 신체가 보호 목적이 되는 자로서 보호받아야 할 대상을 의미하는데 헌법상 생명권 주체가 되는 태아의 형성 중인 신체도 그 자체로 보호해야 할 법익이 존재하고 보호 필요성도 본질적으로 사람과 다르지 않다. 여기까지만 키워드 잡아주세요. 사람과 다르지 않다. 맞죠? 생명권 부분에서는 사람과 다르지 않잖아요. 생명권. 그 생명권을 기반으로 하는 재산권의 경우에는 불상, 유인 이렇게 네 가지로 축소를 한 거잖아요. 그쵸? 불법행위 손배청, 상속, 유증, 그리고 인지받을 객체. 인지받을 객체. 인지주체가 아닌 객체로서의 인지. 이렇게 네 가지. 그래서 생명권은 본질적으로 사람과 다르지 않다. 다시 생명권의 주체. 주어가 지금 생명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다르지 않다. 이 부분만 잘 봐주시고 자, 그 다음에 박스 2번의 의사 능력 부분입니다. 1번의 세 번째 줄까지 이 문장은 이제 챙겨가시고요. 의사 능력은 명문의 규정에 없다. 첫 번째 줄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하고 끊고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 무효를 주장하는 측은 그에 대하여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알고 있는 건데 최신 판례로 다시 한번 또 나왔어요. 주장, 증명 책임. 무효 주장자가 증명하십니다. 쉽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후견제도가 도입된 거잖아요. 그쵸? 자, 의사능력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 판단 맞습니다.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률 획일 법정화 X 개별 판단. 그렇기에 증명이 더 어렵다.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엔드죠. 일상적인 의미, 형광펜으로 키워드 하나 잡고요. 뒤에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 요것도 키워드를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계속해서 기출 부분으로 들어오는 거고 거기에 얘 하나가 나오는 거죠. 이게 누구한테도 얘한테도. 그대로 적용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무능력자가 무효 주장을 하는 거 신의칙 위반이 아니며 어떻다? 그러면 무효에 따른 급부부당이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한 능력자의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나도 현존만 하겠다. 특히 의사 무능력자의 경우에는 선의하길 따지는 것도 더 힘들죠. 정치적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2번. 사실관계 혹시 나왔을 때, 자,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서 세 번째 줄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의학적 질병이나 신체적 이상이 드러나지 않아 사회 일반인이 보았을 때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다. 반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인복지법령에 따라 지적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다거나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이상능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법은 하나의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 위에 1번 기준 가지고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 자, 그리고 넘기시면 03번이에요. 얘는 챙겨가시는 게 맞죠? 1번, 2번 두 문장 다 챙겨가셔야 돼요.
자, 1번 가봅니다.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에 관한 심판 절차는 가사소송법 감옥에서 정한 가사비송입니다. 가사비송 끊고. 이 얘기는 어떤 걸 의미하느냐? 소송으로 처리되지 않는 사건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받지 않고 후견적 입장에서 한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문장 나오죠. 성년후견이든 한정후견이든 어떻다? 본인 의사를 고려합니다. 지금 요 문장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공통점. 이 한 문장 먼저 나왔고, 자, 위와 같은 규정 내용이나 입법 목적 등을 종합하면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 청구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은 청구 취지와 원인, 본인의 의사, 성년후견 제도와 한정후견 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어느 쪽에 보호를 주는 것이 적절한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결정해야 한다. 지금 가사 비송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론으로 다다를 수 있느냐? 따라서 한정후견 개시를 청구했습니다. 키워드 잡아버리시고요. 복습하실 때 한정후견 개시 청구 뒤에 사건에서 의사의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성년후견 개시 요건을 충족하고 본인도 성년후견 개시를 희망한다면 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 키워드 잡아버리시면 됩니다. 청구는 한정후견. 근데 선고는 성년후견 됩니다. 끊고 반대죠. 성년후견 개시 청구 형광펜 키워드 잡아버리시고요. 청구하고 있더라도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한정후견 개시에 키워드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지속결여고요. 얘는 부족이죠.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부족 청구를 했지만 내가 봤을 때는 결여다. 개시 가능하고 반대로 여기 청구해도 여기 게시해도 됩니다. 이거 공통점 하나. 그리고 이거 넣을게요. 가사비송. 이 정도 키워드 잡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이제 2번. 의사감정 등이 필요할 수 있는데 가사송법 규정은 건너뛰고 2번에 언더라인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의학상으로 본 정신능력을 기초로 하여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개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이 될 사람의 정신상태를 판단할 만한 다른 충분한 자료가 있는 경우 끊고입니다. 가정법원은 의사의 감정이 없더라도 키워드 잡아버리시면 되죠. 그러니까 참고사항인 거지 여기에 구속되지 않잖아요. 법원은 가사비송이고 내가 한목적적으로 결정하겠다. 우리 법관들에게 자유심증이 있다. 내가 알아서 판단할게. 따라서 다른 증거자료가 충분하다고 치면 의사감정이 굳이 없어도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한번 키워드 잡은 부분만 다시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그 집에서 조문 복습만 한번 꼭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고려예요. 고려. 여기는 반해선 안 되고요. 여기가 결여입니다. 여기가 부족이고요. 부족이고. 여기는 특정 일시. 그쵸? 특정 일시. 자, 그 다음 쟁점 챕터 4번 가보겠습니다. 두 문제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법인 파트는 쟁점 4번. 법인과 비법인이 이렇게 해서 정리를 부탁드릴게요. 자, 1번 법인 부분은 우선 요 분이요. 35조 불법행위. 그러니까 오히려 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는 요 분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비법인에도 적용된다라는 것 하나 챙겨주시고 그리고 대표기관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는 것 직위, 명칭, 등기, 불문, 사실, 실질, 사실운영, 실질장악 들어가겠다. 요게 비법인에서 나왔습니다. 주택조합. 그리고 나서 3번 직무관련성과 관련돼서는
얘입니다. 악의, 여기는 중과실이에요. 경과실 아닙니다.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악의 또는 중과실이래야 부정이 되는 거고, 따라서 경과실은 청구 가능. 단 과실상계 영역. 그쵸. 나오는 게 거진 정해져 있는 부분. 그리고 4번에 부진정 연대. 여기에 플러스 조심, 공모한 사원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원 중에서도 공모한 사원을 35조 1항에 넣어버린 거예요. 공모한 사원, 적극 가담했거나 공모한 사원. 요 녀석이 아직 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요 부분 포커스 맞추시고, 그 다음에 대표권 제한입니다. 이쪽에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게 맞죠. 41조 정관, 60조 등기. 그래서 이 부분 문장 하나만 챙겨가시고요. 이 문장 하나만. 등기와 관련돼서는 어떻다? 일률 판단을 하겠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등기가 경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악의 제3자에게도 대항을 못합니다. 얘를 먼저 알아두셔야 우리는 비법인을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요즘 핫한 게 재단법인 정관 변경이요. 그 중에서도 법인의 본질인 기초재산, 기본재산의 처분, 요 부분 판례를 꼭 봐두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여기에도 있거든요. 01번에 저당권 부분이 있으니까 요 부분 잘 봐두시고, 그래서 법인이 일단은 불법행위 부분이 나와준다 그러면 크게 문제가 안 될 건데, 자, 관건은 얘입니다. 그렇죠. 관건은 얘예요. 일단 유형으로는 두 가지는 반드시 챙겨가자. 압도적인 출제를 자랑한다. 종중, 교회. 얘가 지금 최신 판례가 나왔네요. 한 번 더. 그쵸. 분열 X, 교단 변경, 3분의 2. 한 번 또 나왔습니다. 정관 변경에 준한다. 그리고 종중 판례야 뭐 너무 압도적이니까 잘 봐두시고, 그리고 법리요. 법인 규정이 준용되겠다. 35조 1항 불법행위 책임. 그리고 63조 임시이사 기출빈도 압도적으로 높죠. 그리고 62조 포괄 위임 금지. 특정 사무 지정 대리를 해야지 포괄 위임하시면 안 된다. 그게 이 친구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갑일병으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있는 판례. 있는 판례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잘 봐두시고, 하나 더 굳이 넣자면 대표권 남용. 이런 법리에 충분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적용 안 되는 거 이제 얘 좀 정리를 해볼게요. 얘가 준용이 안 되니까 준용이 안 된다. 이건 일률 판단이 안 되고 상대방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여기가 보세요. 선의 무과실입니다. 선의 무과실 보호예요. 경과실도 보호를 못 받습니다. 얘랑 얘만 조금 조심하세요. 어딨냐? 여기 있다. 35조는 불법행위니까 경과실까지는 보장을 해주되, 여기는 계약 책임입니다. 그래서 선의 무과실 보호해 주는 부분. 자, 이런 게 머릿속에 일단 딱 잡아두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그러니까 좋은 판례집에 있는 부분은 다 보시는 거고, 그리고 혹시라도 좋은 판례집 안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서에서 이 부분만은 내가 꼭 챙겨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최근에 나오는 최신 판례를 이제 더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민법 38조
최신 판례가 나왔습니다. 두 판례여가지고 가볍게 볼게요.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한 때의 의미, 즉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이럴 수 있는데 그 문장만 한번 봅니다. 자, 비영리법인이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한 때란 비영리법인 맞습니다. 민법은 언제나 항상 비영리법인이다. 사단법인이고 재단법인이고 우리 민법상 법인은 비영리법인입니다. 자,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한 때란 법인의 기관이 직무집행으로서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사원총회가 그러한 결의를 한 경우를 의미한다. 여기에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법인을 해산하여 결국 법인격을 소멸하게 하는 제재 처분 인정 등을 더하여 보면 민법 38조에서 정한 공익을 해야 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목적 사업 또는 존재 자체가 공익을 해야 한다고 인정되거나 법인의 행위가 직접 구체적으로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고, 밑에 줄 해당 법인의 소멸을 명하는 것이 공익에 대한 불법적인 침해 상태를 제거하고 정당한 법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재 수단으로서 기뉴하게 요청되는 경우에 한다. 끊고 요 정도만 일단 챙겨 가시고요. 특히 이제 헌법기본권 조금 나오거든요. 네 줄 밑에 또한 요문 하나 읽어볼게요. 또한 법인의 산을 초래하는 설립 허가 취소는 헌법 제10조에 내재된 일반적 행동의 자유에 의한 침해 여부와 결사의 자유 21조로 안 갔죠. 왜냐하면 우리는 비영리법인을 보니까 단지 단체 설립의 자유 헌법 제10조 행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와 과잉금지 원칙 등을 고려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하고 비례 원칙을 적용하겠다 이 얘기죠. 특히 국가가 국민의 표현 행위를 규제하는 경우 표현 내용과 무관하게 표현의 방법을 규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공익상의 이유로 비례 원칙을 준수하여 이루어지지만 어떻다? 폭넓은 제한이 가능하다. 왠지 헌법 문장 같죠? 막 완화된 비례 원칙. 방법의 규제는 내용 규제보다 조금 완화되었다. 그런 의미를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등장하는 게 이 법리와 관련해서 마지막 이제 하나 볼게요. 재산관계죠. 총유. 276조입니다. 강행 규정이에요. 위반 시 절대 무효. 자, 위반 시 절대 무효니까 표현 대리가 적용 안 됩니다. 무조건 무효다. 그래서 이 부분 챙겨가셔야 되는 거 해당 예시 오히려 해당 안 되는 걸 정리해 가는 게 맞을 것 같네요. 해당되지 않은 경우 세 가지입니다. 앞 글자만 딸게요. 설계, 용역계약, 채무, 보증계약, 그리고 조심하셔야 되는 채무 승인 부분. 관리 처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다?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세 가지, 설계, 용역, 채무, 보증, 채무 승인이요. 설보승 세 가지. 기출이 가장 많이 되고 있는 분야다. 자, 그리고 01번 챙겨가시는 게 맞습니다. 제목으로만 보세요. 근저당권의 설정과 근저당권 실행 시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입니다. 첫 번째 줄. 민법상 재단법인정관의 기본재산은 담보 설정 등을 할 수 없으나 주무관청의 허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정해져 있고, 여기서의 주무관청 허가는 인가입니다. 그쵸? 인가죠. 인가. 법률행위를 보충해주는 것. 우리 민법 총칙에서 인가 두 개다. 토지거래 허가와 주무관청 허가. 얘네들은 성격이 인가다. 따라서 두 번째 줄, 정관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 허가 승인을 받아 민법상 재단법인 기본재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끊고, 그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주무관청 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답니다. 요거는 관련 판례를 하나 더 아셔야 되는 건데 어떤 의미냐면 근저당권 설정에는 허가가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근저당권 설정에는 허가 필요 없어요. 칠판 한번 보실까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실행 경매 들어가죠. 경매 신청. 그리고 매각
대금이 완료될 거예요. 원래 5개년 그 기존 판례가 뭐였냐면 여기까지만 받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허가는 소유권, 취득 요건이에요. 경매 신청 요건도 아니고 설정 요건도 아니다. 소유권 취득 요건이다. 그래서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소유권 취득 요건이니까 안 받아도 된다라는 거죠. 설정 당시에는 안 받아도 돼요. 근데 지금 요 두 번째 판례가 안 받아도 된다라는 말은 진짜 못 받는다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미리 했다. 이 얘기입니다. 허가를 미리 받아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근저당권 설정 시에 허가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경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보세요.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떻다? 소유권 취득 요건을 갖췄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가는 소유권 취득 요건 이렇게 하나만 추가해서 써주시면 01번 문장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당시에는 허가를 받을 필요 없다. 소유권 취득 요건에 불과하다. 허가는. 그 판례와 함께 그래서 요 판례가 등장한 겁니다. 그렇다면 미리 받아뒀다면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점. 자, 그리고 넘겨보시면 자, 02번입니다. 자, 비법인 사단이 타인에게 명칭 사용 금지를 구할 수 있는가? 그렇다. 이건 제목으로 끝내시고요. 헌법 제10조 똑같습니다. 인격권 등 비법인 사단에게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 능력 부분으로 포커스를 맞춰주시고 행사할 수 있는 게 쭉 내려와 보시면 사전 예방적 구제 수단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비법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금전보상보다는 브랜드가 중요하다. 그러므로 사전 예방적 구제 수단으로 침행이 정지, 방지 등의 금지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법적 근거를 인격권으로 잡고 있는 거죠. 명칭 사용권. 자, 그 다음에 03번 종중법적 성질 및 종중규약의 자율성 첫 번째 줄. 자, 종중은 공동선조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 사이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족 집단체. 맞습니다. 인위적인 조직이 필요 없어요. 실체법상의 종중은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종족 집단체가 맞고 따라서 두 줄 밑에 내려와 보시면 종중에 대하여는 가급적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분사회 법리 같은 느낌. 자, 원칙적으로 종중규약은 그것이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유효성 인정입니다. 그래서 기출되는 판례들이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무효라고 한 거죠.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무효. 자, 그래서 04번에 1번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근데 자연 발생적으로 형성된 고유 의미의 종중이 아니라 끊고 그 구성원 중 일부만으로 범위를 제한한 종중 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인정됩니다. 얘는 그러니까 위에 03번처럼 자연 발생 종족 집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다? 고유 종중의 소를 제기하는 데 필요한 여러 절차, 종중원 확정, 종중총회 소집, 총회 결의 대표자사님 등을 우회하거나 특정 종중원을 배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체 실질이 고유 종중인데 종중 유사 단체임을 표방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는지 그 성격을 신중하게 판단하시고요. 자, 2번 챙겨가시는 거예요. 2번. 소송 관련 내용입니다. 당사자 능력은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그 청구당부하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며 끊고 소송 요건은 사실심의 변론 종결 시에 갖추어져 있으면 되는 것이므로 고유 의미의 종중 또는 종중 유사의 권리능력 단체가 비법인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끊고요. 여기까지는 실체. 뒤에 당사자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심인 원심의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존부를 판단하되 그래서 사변종 키워드 하나 잡고요. 거기서 중요한 게 두 번째,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가 바로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며 밑에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딱 끊어버리세요. 여기까지가 일단 문장일 거예요. 좀 가볍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쪽에서 뽑아드리겠습니다. 4번으로.
자, 비법인인 종중이 소송 수행할 때 두 가지. 당연히 명의로 가죠. 명의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원으로 가는 것. 그러니까 얘는 문제 안 돼요. 이걸 우리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하는 거고, 명의로 갈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대표권이 필요하고요. 대표권자 누군지 찾으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 사원총회 걸라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를 봤단 말이에요. 관리처분행위. 관리처분행위는 당연히 사원총회 거쳐야 되는 거 맞고, 관건은 얘예요. 그죠? 명문의 규정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되는가? 그렇답니다. 그렇다예요. 기억하셔야 되는 거. 명의로 들어갈 때 얘 찾아야 되고, 얘 찾아야 되고, 그리고 포커스를 여기에 맞춥니다. 보존행위라 하더라도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대표자 개인이 소송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비법인 사단이 소송을 들어간다고 할 때 누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등장하냐면 얘입니다. 그래서 적법한 대표권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두 번째 줄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 기초 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포커스 잡을 때 소송 요건이다. 사변 종시까지다. 법원이 직권 조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글자만 잘 찾고, 탐지까지는 없어요. 탐지는 법원이 직접 조사하겠다라는 건데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문장이 탐지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끊고, 후단 문장이 우리 수험생분들이 시험장 가서 헷갈리게 할 거예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 조사할 의무가 있다. 탐지라고 안 하고 심리 조사.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 맞아요. 탐지 X, 심리조사 동그라미. 그래서 이 원터치 문장 기억 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종중 유사의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반드시 총회를 열어 성문화된 규약을 만들고 정식의 조직 체계를 갖추어야만 비로소 단체로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끊고, 형식은 조금 완화됐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동재산을 형성하고 이를 주도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사회적 활동을 하여온 경우에는 이미 그 무렵부터 단체로서의 실체가 존재한다고 해야 한다. 어떠한 단체가 고유의미 종중이 아닌 종중 유사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을 표방하면서 그 단체의 권리가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끊고, 왜냐면 권리 능력 있으니까요. 우선 권리 기속의 근거가 되는 법률 행위나 사실관계 등이 발생할 당시에, 즉 계약 체결 당시, 법률 행위 당시 이런 걸 의미하죠. 종중 유사 단체가 성립하여 존재하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하고 끊고입니다. 단체 자체의 존재 증명이에요. 존재. 단체는 있어야 되니까. 우린 지금 당사자 보고 있잖아요. 다음으로 당의 종중 유사단체의 권리가 귀속되는 근거가 되는 법률행위 등 법률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 이 문장 꼭 챙겨가세요. 결국은 법률행위의 성립, 법률행위의 유효, 이 두 가지를 지금 순차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성립, 유효. 단체가 있어야지. 법률행위가 성립하려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을 것. 거기서 지금 당사자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얘네들이 법률행위의 유효요건을 갖출 것, 권리능력이 있을 것, 행위능력이 있을 것, 의사능력이 있을 것, 목적의 확정 가능, 적법, 타당, 의사표시가 일치할 것,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그래서 이 문장은 꼭 챙겨가시고, 자, 05번. 이미 기출이 자주 됐죠? 그러니까 무권대표 행위에 대한 추인의 시기와 효력은 어떻다? 두 번째 줄. 무권대표니까 소구표 있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도 가능해요. 왜냐면 이건 소송 요건이니까. 상고심. 하나 더. 상고심. 특이하죠, 분명. 보세요. 소송 요건은 사변종시고 법원의 직권으로 조사하는데 상고심에서도 참작되고 추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아니 지금 대표권 존부 소속 요건이라며 첫 번째 줄 봤더니 지금 사변종시까지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건 그러면 대법원에서는 추인 안 되는 거 아니냐. 추인이랑은 다릅니다. 조사는 사변종, 추인은 상고심까지. 헷갈려 하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06번. 공동손재 후손 중 일부를 종원해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 X. 자, 1번. 공동손재 후손은 이제 표현 나왔습니다.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 키워드 잡고요. 당연 잡고요. 이제 남녀만 지금 빠져있는 상태죠. 성년, 당연 구성원이 된다. 가입 의사표명 불요.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그 종원에서 배제할 수 없다. 이거 바꿔 말하면 제명이란 건 없어요. 여기에 제명이란 건 없어요. 제명, 이걸 지금 제명으로 바꿔내도 되잖아요. 두 번째 줄. 종원에서 제명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나 배제는 들어봤는데 제명은? 지금 종중에서 제명은 없습니다. 제명은 X. 왜냐면 민법상 조합이 아니시잖아요. 맞나요? 민법상 조합에서나 제명이 있는 거죠. 자, 따라서 공동선재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자들만으로 구성된 종중이란 있을 수 없으므로 만일 공동선재 후손 중 특정 범위 내의 종업만으로 조직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면 이는 본래 의미 종중이 아니라 종중 유사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 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후단 문장까지도 조심입니다. 종중이 전혀 될 수 없다. 땡. 종중 유사 권리 능력 없는 건 됩니다. 그래서 2번 요 문장도 이제 잘 봐두시고요. 종중 유사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은 끈고피로 목적이나 기능이 목적 기능입니다. 고유 의미 종중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공동선재 후손 중 일부에 의하여 인위적인 조직 행위를 거쳐 성립된 경우에는 사적 임의단체라는 점에서 고유 종중과 그 성질을 달리한다. 목적 기능 같지만 성질이 다르다. 목적 기능 세 번째 줄 성질입니다. 어떻게 바꿔낼지 이건 교수님 마음일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07번 계속 나오죠. 지금 최신 판례가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 통지하여 개최된 총회결의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1번 확인할게요. 공동선조의 자손이 또 나왔죠. 성년입니다. 미성년자는 안 돼요. 성년 여자도 종중원이니까 이분들에게 통지하지 않고 진행된 종중총회의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2번 밑줄 친 부분 확인할게요. 공동선조의 후손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성년이 되면 당연히 구성원이 되는 것이 조리라 그랬고요. 조리. 그중 일부 종원을 임의로 종원해서 배제할 수 없다. 제명이란 있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08번 사단법인 하부조직을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있는가? 그렇답니다. 밑줄 친 부분만 들어가 볼게요. 다만 요건이 필요하다. 사단법인 하부조직이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위와 같은 단체로서의 실질 가장 중요한 거죠. 실체, 그리고 독자적인 활동, 실체와 활동. 그리고 이건 역시 밑에 권조사 사항입니다. 그리고 23년 교회 다시 한번 나왔죠. 출제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금 음영 처리된 부분만 한번 가볍게 읽어보세요. 자, 그거 오른쪽에서 밑에서 네 번째 줄만 확인하겠습니다. 일단 교회 분열 부정 따라서 소속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교단의 변경은 어디에 준한다? 사단법인 정관 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3분의 2 이상입니다. 4분의 3 아니고요. 법조문 잘 확인하시고, 그리고 사단법인이죠.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없어요. 재단법인에는 사원총회가 없습니다.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합체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챕터 5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